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화익입니다. 사소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사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상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법이 규제 일변도로 강화되면서 점점 지키기 어려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법을 또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또 더욱더 엄한 처벌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악순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최근에 강화되면서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도 경제활동에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엔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로서 혹은 노동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차 부분이 있습니다. 3쪽을 돌려주시면 목차. 이런 목차가 있고 4쪽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페이지가 4라고 돼 있고 한데 그 다음 장이 됩니다. 이 커가지고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되면은, 좋은데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화면이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네네. 좀 안타깝네. 예.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을 고용해서 급여를 주는 측이 있고, 그것은 고용, 사용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 노동자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어떤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쉬고 휴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개별적인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저와 같은 부당해고 임금 등등등이 있고요. 거기에서 관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노동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노동청이 있고, 또 노동청의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급기관으로서 있는 검찰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집단적 노사관계, 민주노총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여기와 관련돼서는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고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미국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각각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부당노동 행위를 양쪽 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법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처벌을 엄하게 하는 추세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이런 일반법으로 규제를 하고, 노동조합법에서 부당노동 행위라는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니까 고용 혹은 능력 개발 이런 데 관련된 법은 저기에 나오는 고용관계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껑충 띄어서 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7쪽, 근로조건의 명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일을 하던 시간에 통상 일반 근로자라는 게 있고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것은 기간제, 시간을 짧게 파트로 하는 것은 단시간, 그리고 파견 근로자라는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한 형태로 일을 하든지 간에 고용이 되면은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은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있는데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하라라고 돼 있고, 이걸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뭐 단시간, 다음 페이지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간제, 단시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언제 교부해야 되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혹은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나서 근로자가 달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벌금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입사 2개월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벌금 500만 원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제 소위 말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쓰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무슨 작은 영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벌을 받는 사업주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법이 개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교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가혹한 조항이어서요. 그 포함되는 내용들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이 작년 11월 29일 날 됐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인, 20인, 30인, 심지어는 50인 정도라도 자체적으로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 기장 대리를 맡기듯이 노무법인에다가 사대보험이나 이런 임금 명세서 작성을 의뢰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자격을 가진 노무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이 교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미 법 위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월급이면 월 명세서를 꼭꼭 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뭐 주는 것은 당연히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새로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인데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뭐 일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여기 밑에 보면은 참고 표시의 첫째 단에 출퇴근 시간 관리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입 카드라고도 돼 있는데, 요즘 회사에서 세콤 같은 거를 대부분 답니다. 그리고 괜히 뭐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뭐 세콤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입출입 기능만 있느냐, 출입 개개인 홍길동이가 몇 시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시간이 기재되느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시간도 기재가 돼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들어온 시간과 나온 시간을 총 합해서 이걸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련해서 뭐 근로감독을 받거나 혹은 예를 들면은 진정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감독관이 와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포렌식. 잠깐만요. 요 세콤 시스템 하고 계시죠? 잠깐 다운 좀 받겠습니다. 다운 딱 받으면은 저기 먼 데서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출근해서 7시 도착해서 회사에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그럼 이제 근로시간이 한 뭐 9시에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또 차가 막히니까 뭐 밤 10시까지 있다가 갑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0시간, 60시간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명확한 전자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카운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분은 사장입니다. 경영 측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굳이 세콤을 쓰실 필요는 없다. 입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안청을 대면은 문을 열고 개폐하는 것은 좋은데 근로시간 관리까지 포함된 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득보다가 실이 많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제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업체를 써가지고 보안을 통제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굳이 거기에 시간 관리가 포함되는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제가, 왜냐하면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저녁에 뭐 해? 하면은 아예 뭐 좀 이따가 퇴근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뭐 막고도 좀 하고 뭐 오로바둑도 뜨고 퇴근했는데 나중에 감독관청에서 나와가지고 포렌식 다운을 받으면은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3쪽 다음 장입니다. 일주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 8이 40이잖아요. 5일 곱하기 8시간 요 표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주유 수당을 8시간분을 더해서 준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고 그런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대략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일하는 게 무슨 뭐 범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5인에서 49인도 21년 7월 1일부터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사장은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52시간을 넘는 56시간을 했는 것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계산해서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근로시간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만 여기 나오는 30시간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52시간에 플러스 알파로서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가 그것도 한시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요. 그래서 이제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일하고 싶어 해서 일 시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도 많이 줘도 일단 처벌 대상이 원칙적으로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 공무원이나 어떤 금융공기업에서는 달력에 빨간 날이 있으면 다 놀고 그 노는 날에도 월급을 당연히 준다. 뭐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유급휴일은 금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서 다 유급입니다. 월급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멍가게를 격려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 5인 이상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돼서 금년 1일부터는 5인 이상은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조금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실버잡일 수도 있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권리를 찾는 부분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부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가 증가되고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만큼 그 복잡하게 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죠. 뭐 수당이 50몇 가지가 있다는 등 뭐 또 파업을 하게 되면 뭡니까? 뭐 파업 끝에 주는 것이 뭐 보너스가 뭐 생산 장려금이래나 뭐 아니 파업을 열심히 한 분들한테 무노동 무임금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엎어가지고 뭐 생산 장려금 매우 아름다운 이제 급여가 되고 하는데 임금이 매우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라는 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거는 평균 임금은 받은 돈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쓴다라고 말씀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활용해가지고 받은 돈 전체를 계산을 해서 뭐 이런 퇴직금 같은 걸 계산할 때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받은 돈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 평균 임금이다. 그럼 어디다 쓰느냐? 퇴직금 받을 때 쓴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통상 주기로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개념이 아니고 사전에 정했단 말입니다. 뭐 주급 같으면 아르바이트생 시급 10,000원 뭐 이러면 이제 시급 10,000원이 통상임금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요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통상임금도 상여금 중에서 비정기 상여금을 제외한 걸 또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통상 정해놓은 사장 입장에서는 15,000원이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통상임금 자체가 또 20,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0원을 베이스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장근로에 대한 뭐 가산수당 이런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통상임금을 정할 때는 분명히 10,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저기 계산 방법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통상임금이 계산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데 근거해가지고 가산수당 같은 것을 계산하다 보니 이제 기업에서는 곱하기가 들어가면은 매우 부담이 커진다라고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23쪽 다음 쪽입니다. 네, 다음 쪽.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전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상여금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계산해가지고 뭐를 계산해 주다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서 종업원이 몇만 명씩 되다 보니까 추가로 나가야 될 돈이 몇 천억씩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신의 측 노사 간의 신의 서로의 신뢰에 근거해서 통상임금을 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 근거로서 뭘 들었냐면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소급을 해가지고 또 돈을 주는 경우에 경영이 매우 어렵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면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돈이 뭐 종업원 전체로 보면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계속 뭐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돈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중요 이제 판결들이 계속 이후에도 나오게 됐는데
뭐 한진중공업, 쌍용, 기아 뭐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이제 뭐 근로자가 이기기도 하고 노동자, 사용자 이기기도 했는데 특히 작년 연말에 굉장히 그 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판결인데 이것이 이제 이 문제된 것은 한 5, 6년 전 뭐 이럴 때 문제가 된 건데 이제 대법원까지 오다 보니 시간이 쭉 끌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중공업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예견 가능하고 극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은 추가로 계산해서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이 뭐 망한다 그런 지가 시절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조선경기가 좀 나아지니까 뭐 그 일시적인 거 아니야라고 이제 나중에서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선회사가 다 망한다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영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시사점에 보시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게 경영자의 불리하게 작용이 됐다. 또 코로나 같은 게 있고 뭐 대기업이든 뭐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아니 내일 일을 모르지 않느냐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사는 자기가 판단하는 시점에서 전지전능하게 판단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뒤치다거리나 하는 것은 전부 기업의 경영 측에 부담이 되니 기업이 어떻게 감당하오리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 측의 이제 고민사항입니다. 어쨌든 판결 시점에서 경영 상황이 변할 텐데 그 시점에 있어서 어려우면은 그래 뭐 제외하고 줘라. 그 시점에서 좀 나은 조짐이 보이면은 그래 뭐 그건 뭐 추가로 계산해 주는 게 좋겠네라고 해서 어떤 법관들한테 너무 큰 어떤 재량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그 어떤 대법원 판결 중에서 어떤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큰 판결이었습니다. 다음에 2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이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무슨 수레가 마차를 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금년도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5%가 인상이 됐고요. 주 40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 근로자를 감안했을 때는 시급이 1,992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5840 시간 일을 시키는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내가 인건비가 40시간 해서 9,680원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린다는 거죠. 40시간을 시키게 되면은 8시간분에 유급 주휴수당이 나가고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992원이다. 그러니까 40시간 곱하기 1,992원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9,160원 곱하기 48시간의 임금을 주시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멍가게를 경영하더라도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뭐 아까 말한 뭐 상여금 계산해주고 동상임금 계산하고 뭐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종업원이 알바생이 마트 주인보다가 더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3쪽에서 혹시 그 뭐 진행 속도가 괜찮습니까? 제가 나름대로는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는데 또 저만 알고 그럼 곤란하니까요. 이 연차 유급 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요. 연차 유급 휴가가 이제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 유급 휴가 부분이 소위 국회에서 졸속 처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은 월 만근을 하면 옛날에 월차라는 개념 여러분들 아마 연배들이 다 있으니까 월차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월 만근을 하면 월차 하루치를 준다.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1년을 근무한 사람들까지는 한 달을 만근하면 한 하루에 월차를 준다 해가지고 요게 쭉 있었어요. 그게 이제 17년 법에도 들어 살아 있었는데, 그러면은 일한 이 첫해 근로자들은 한 달을 근무하면 한 달에 월차가 생기니까, 월차라는 게 이제 연가가 생기니까 1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첫 달은 이제 근무를 그냥 했으니까 11개의 연차가 생겼어요. 그거까지는 여러분들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을 일하고 뭐 하루 정도 뭐 연가를 가는 거. 근데 문제는 1년을 근무하고 딱 그만뒀어요. 계약식이라는 게 1년 근무하고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1년을 근무하고 1월 1일 날 근무를 해가지고 12월 31일 날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11개 연차를 줬으면 오케이 하고 악수하고 잘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노동청에서 불러가지고 봐라. 왜 니는 이 사람이 일함으로써 생긴 연차 15개 분을 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퇴사했는데요. 아니야, 그럼 돈으로 줘야지. 이제 결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17년 11월 28일 날 제정된 법입니다. 근데 제가 퇴직한 다음에 생긴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왔길래 제가, 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1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으면 끝난 건데 왜 거기서 15개 연차를 주냐. 15개 연차를 주려면은 사람이 일을 할 때 쉬는 게 연차인데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요, 법에 의거해서 그거는 돈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 1년 근무한 사람이 11개 연차를 받고 또 15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시행을 했어요. 야, 법대로. 아, 사장님 뭐 사정 잘 알겠고 법대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음 쪽에 보겠습니다. 그 2021년도 12월 6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유권 해석을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이유는 2021년도 10월 14일 날 대법원에서 드디어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은, 그 기존 법에서는 1년을 땡하고 마치면 휴가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돈은 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법이 바뀐 이후에도 이거를 계속 줄기차게 시행해 왔는데, 대법원이 봐도 너무 한심한 거죠, 이게. 그래서 10월 14일 날, 자, 1년을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용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확하게 끝내면은 당연히 아까 말한 월 만근했을 때 생기는 연차 11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래 해야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송별회 잘하고 내년 1월 3일 날 출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1월 1, 2일 정도 쉬었다 치고,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사정상 못 나오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은 15일 연차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멍가게를 경영하시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년이 지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실 때도 이 권리를 찾으실 수는 있어요. 합리적이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1년을 근무하시고 정확하게 만기가 되면은 연차는 11개로 끝이 나는데, 그 1년을 넘겨서 근무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 넘기가 366일째 출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만두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저 1년 만근을 함으로써 생긴
근무를 함으로써 생긴 연차 보상비 15개를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중립적이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 측의 입장에 있느냐, 내가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근로자 측에 있느냐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가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경영 측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가게 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법원이 그래도 그 다음 몇 가지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돈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권해서 판결을 해줬고 그 판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숨통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년을 근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11년째 하루를 더 하고 있으면은 10년째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서 주는 것이고, 고해 말로 정확하게 끝이 나게 되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법원 판결의 효과는 정규직이 됐든 1년 단위 계약직이 됐든 1년 미만 근무자가 됐든 모두 그 달이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 발생한 연차는 돈으로라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넘겨서 쓴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항상 근로자 측에서 달라고 그럴 때는 나는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배신감 느낀다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내 자식이, 내가 사장을 하더라도 내 자식이 거기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야야 법상 받을 거 있으면 다 받아서 나와라라고 하지, 야 그 상식이 그런데 염치가 있지 그거 안 받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5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3쪽. 요게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법입니다. 최근 강화된 중요 노동법제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뭐 연말에 현산 개발에서 광주의 그 현장에 뭐 큰 사고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뭐 사업주로서 처벌 대상 1호가 누구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관심과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는 특히 이제 사망재해가 날 확률이 많으니까 야 차라리 현장을 좀 세우고 1호가 나온 다음에 재개하자 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데, 이 법의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서 알기는 힘듭니다. 다만 제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정가가 15범이다. 그러면 15범이 대부분 뭡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CEO를 하거나 소장을 하면은 대개 이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 과거에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벌금 정도 때리고 또 싸우면서 건설에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벌금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자 측이나 있던 데 강력한 여망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정치 세력들이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런 걸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짜지다 보니까 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은 뭐냐 도대체? 산업안전보건법은 한 60년 정도 된 법이고요. 한 70년 됐겠네요, 거의. 법이 생긴 거는 60년 정도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그 관련 조항이 들어간 것까지 치면 한 70년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산업 현장에 있어서 산업 안전과 보건 수준을 높임으로써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경제 발전도 하고 그런 사회 보장 비용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보건 안전 수준을 높이지만은 그걸 하면서 또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위반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님들을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그냥 높이면서 거기에 크게 위반된 사람들이 나오면 처벌하자라는 법이 아니고, 이 자체는 법 위반한 자들을 처벌을 하겠다라고 법 제목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그 법의 목적이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거죠. 그 기업에서 당연히 경천 동지할 일이죠. 아니 산업 현장이 가동 일수가 많아지고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건설이 많이 일어나면은요, 노태우 100만 호 건설하게 되면은 많이 다치고 또 사망재해도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닥치고 그 사장, 현장 소장, 안전 담당 CEO,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이 법입니다. 그 법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거나 부상자가 다수 큰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부상자나 질병자가 많이 발생하면은 중대재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중대재해처벌법상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아까 드린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또 시민재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해 범위가, 처벌할 수 있는 재해 범위가 일정 부분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에 해당하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망재해를 하거나 이런 것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CEO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거죠. 왜냐하면은 1만 시간, 10만 시간, 100만 시간 무사고가 가는데, 아니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것이죠. 현대건설은 1년에 건설 현장이 큰 공사장만 100수십 개가 돌아가는데, 조그마한 우사 뜯는 사업자하고 사망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말도 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과연 모든 사장을, 모든 오너를 처벌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쪽에 적용 대상으로 가겠습니다. 5인 이상 전 사업장입니다. 이 영리, 비영리가 불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청와대에서 무슨 경호실 직원이 우샤우샤 훈련하다가 예를 들면은 일사병, 열사병이 걸렸다는데, 이거 처벌 대상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처벌 대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악덕 재벌만 처벌하고, 무슨 현대건설 공기 단축시켰던 무슨 건설회사만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같은 데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하고 하는데, 이 교장들이 이게 처벌 대상이에요.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시장, 군수, 이런 다 해당돼요. 이게
처벌할 때는 타겟을 저쪽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뒀는데 법은 공정하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사자라는 개념을 보시면은 뭐 근로자 당연히 해당되고, 또 도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가 목적의 노무 제공자라고 돼 있어요. 근로자라고 안 돼 있어요. 도급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범위가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고 해서 웬만하면은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라는 것은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오는데,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로 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보다가 광의의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죽거나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상 재반 의무를 사람한테 부과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회사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게 덜 일어나게 하는 걸 1차 목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크게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 요거는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영 책임자가 있고, 중앙행정,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게 처음에는 뭐 재벌기업, 뭐 악덕기업, 뭐 이런 걸 처벌하려고 분명히 국회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 법이 적용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벌되고요. 그 다음 56쪽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 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 부과는 현실적으로 뭐와 관련되겠습니까?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둬라. 전부 비용과 관련된 것이죠. 공사를 10사람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감독 1명이 했는데 감독 2명이 해라.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과정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분기별, 반기별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깨알같이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해놓은 내용들은 통상적으로는 감독할 때 감독관이 봐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지만은 사망이 났을 때는 이제 그 자체를 가지고 아까 말한 법상 재반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그 개인을 처벌하는데 완벽하게 이와 같은 단도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뭐 무슨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거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거 전부 무슨 현대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크게 봐서 뭐 법무법인을 김현장을 쓰기도 하고 뭐 저희 같은 노무법인 중앙을 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매뉴얼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요 매뉴얼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놔야 불가피하게 뭐 사고가 났을 때라도 사장이 처벌을 적게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게 리스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뭐 처벌에 대한 조항들은 어쨌든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인에 대해서도 뭐 양벌 규정을 한다라는 내용은 그 산업안전보건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58조. 어쨌든 형사책임 구조는 두 개 법이 중복되어 이중으로 생기다 보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걸리면 처벌한다라는 거니까 이 법에 걸어가지고 이게 쌈박하게 걸리지 않으면은 이 법을 걸게 되겠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런 뭐라 그럽니까? 뭐 진보 정부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이런 사법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확률은 있다고 보여요. 공무원들도 뭐 당연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일선 기관에 있는 감독관이나 기관장들이 민주노총의 눈치를 당연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사용자 편향 위주로 만약에 어떤 걸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관장 자체가 뭐 인사 조치를 당한다든가 뭐 상당히 어떤 프레셔를 받고 또 노동계에서 와서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니까요.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만을 뒀는데 그때 정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노동부 공무원들이 편향적이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뭐 민주노총에 대해서 뭐 할 소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런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후에는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이라고 써놓은 것인데요. 59조. 예. 이제 그러면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면 CSO라는 Chief Safety Officer를 두는데 문제는 이걸 뒀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처벌로 만족할 거냐는 거죠. 대부분의 이 특성은 사법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뭐 CSO는 봐지고 오나 나와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고 경영계에서도 다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 오나를 처벌해야 된다. 국민의 분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또 CSO를 처벌하고 오나를 그만두면은 저거 뭐 기업 측에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법 처리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항상 경영상의 불명확성이 상존한다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죠. 개인처벌, 형사벌의 중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러면은 기업이 사는 방법이 뭐냐? 처벌이 가혹해 문제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궁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외주, 하청, 아웃소싱 이런 쪽으로 뭔가 궁리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책임을 여하히 넘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창가 방패 논리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공기업이나 뭐 기업의 어떤 CEO가 어떤 기업에서 해야 될 시스템을 갖추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방법 없다. 내부 규정을 완비를 해라. 그리고 그 의무가 나오는 내용들을 이행을 철저히 하는데 이행 철저는 뭐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적으로 해라. 거기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월별로 뭐 사장이 전 종업원이나 뭐 CEO 무슨 소장이 뭐 자기 직원들한테 월별로 자동적으로 이메일로 뭐 문자 메시지로 너 안전관 철저히 해 뭐 이런 거를 보내고 야 그거 왜 저기 체크 매뉴얼에 따르면 다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이제 CEO들은 기계적으로 비서가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해야 자기는 자기 책임 면하는 거예요. 형사벌은 개인 책임입니다. 자기가 면하고 그 소장들은 또 자기가 또 그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부분도 물론 제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다 이제 겉보기 이상으로 전부 책임을 엄청난 노력을 했는 것 같은 거를 마일리지를 축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해놔야 혹시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 경우인데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학교 교장이 있는데 학교 교장이 시골에 거기에 교장이 이제 그 공사를 많이 해요. 공사를 많이 하는데 뭐 학교 공사 많지 않습니까? 뭐 조그마한 공사도 있고 몇 억짜리 공사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그 기숙사를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하면은 그 대청소하는 사람들이고 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방에 들어가서 쭉. 근데 이놈이 이제 하여튼 근로자가 이렇게 3층인데 이렇게 창문 넣어 보니까 벌집이 이렇게 있는 거야. 벌집이 있는데 이렇게 안전 이렇게 난간대 같은 게 있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따려고 했는데 안전 난간대가 여기 약해가지고 쏙 빠지면서 똑 떨어져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럼 기숙사 조그마한 시골 학교 기숙사가 청소하러 하는데 인부 몇 명 와가지고 돈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떨어져 죽으니 야 너희들이 안전관리를 시설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8월에 사건이 났는데 12월에 교장이 입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OS가 와가지고 제가 가서 상담을 해보니
학교 공사 발주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도단위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가면 아이고 뭐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학교 발주 대행해 주는데 공사가 1년에 한 500개 됩니다. 뭐 그 시골 학교 가보지도 않아요. 입찰 서류만 받아주는 거죠. 그 노동청에서 그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조사도 안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조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조사하면 교육감이 해당되는데 교육감한테 가면 교육감이 웃겠죠. 야야 우리 1년에 한 1000개 공사하는데 내 교육감이 그거 대신 신경 쓰냐? 학교 빼고 교육감 빼고 교장이. 그래서 교장이 이제 입건이 되고 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한 4개월 지났으면은 단도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뭐 학교 행정실 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뭐 그냥 조사 잘 받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조사 잘 받고 왔는데 당신 처벌하려고 한 거 아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검사한테 결재 맞다가 처벌하기로 한 걸 바꾸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뭐 자꾸 이제 좀 급하신 것 같이 자 강화된 노동이사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1월 11일 날 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됐어요.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서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결재를 하게 되면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대충 시행됩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하느냐?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서 임기 2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격은 이런 것인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은 1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당연히 노조에서 보내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해당 기관은 한 36개 공기업과 뭐 95개 준정부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자 경영 뭐 정부 여당과 노동계는 당연히 이거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회 좋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영계는 야 이게 뭐 당연히 문제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이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공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모랄 해저드 문제가 심한데 이것도 노동조합에서 들어오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나눠 먹기 많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지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하자라는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 좀 어폐가 있고요. 거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64쪽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위반되기 쉬운 중에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저건 무조건 저겁니다. 여러분.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특히 법에 위반됩니다. 아이고, 뭐, 조선족, 제가 실내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조선족 이제 아주머니가 삼계탕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고, 제가 뭐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월급 280만 원인데, 그 300만 원 주시고 저 퇴직금 안 받을게요. 확인서까지 써줬어요. 3년 지나가지고 노동청에 가가지고 퇴직금 주세요. 그래 이제 삼계탕집 주인이 놀랐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봐세요. 이렇게 써줬잖아요. 아, 이 써준 걸로 인해서 당신은 조사 안 받아도 돈 줘야 됩니다. 이 월별로 퇴직금을 분납해서 주고 했다라는 그 각서 자체가 퇴직금을 안 줬다는 각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판판이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주는 건데 특별한 게 뭐 이사를 가거나 큰 병원비가 있거나 뭐 결혼하면서 목돈이 들거나 할 때 일정 기간에 대해서 정산해서 주는 것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월납 분납해서 주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가서 67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보셔도, 요거는 뭐 찍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찍으셔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요게
근로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 규모별로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데 그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15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도 적용이 안 되고 고용보험 4대 보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 알바를 쓴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 주휴일 X 4대 보험 주 월 60시간 미만은 이렇게 산재만 가입해 놓은 건데 요게 이제 주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고 건강보험을 안 들어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고요. 어쨌든 요 기업 규모별로 요렇게 있습니다. 4명 미만 이하를 고용할 때는 위에 4, 5가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주휴부터는 다 줘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알바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그대로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첫 번째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1번. 아니, 첫 번째 쪽. 네. 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도 해드리고 찾아오시면 보이차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